안녕하십니까. 12시에 반가운 얼굴 박민영의 SNS 박민영 인사드립니다. 오늘 일단 지수는 오르네요. 터키파 리스크의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가 오늘장에 올라서고는 있으나 당연히 회복이라고 보기엔 어려운 정도의 수준입니다. 어제 코스닥은 하락 종목 수가 1,100개가 넘어갔습니다. 그랬던 코스닥이 오늘 꼴랑 0.34% 오른다? 당연히 만족스러울 순 없죠. 그마저도 그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흐름을 지켜보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또 반기보고서 제출 마감일입니다. 상장사들 실적을 오늘까지 내놔야 하는 거고요. 내 종목 아직 실적 발표하지 않았다면 오늘 꼼꼼하게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은 국내 증시 휴장에 들어가죠. 휴장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출근을 안 하고 쉬어서 휴장이 반가운 게 아니라 시장이 쉬어주니까 반갑네요. 아마 저와 같은 마음으로 투자에 임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꼼꼼하게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함께 하시면서 기운 파이팅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박민영의 SNS 시작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면 아마추어, 힘듦에도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해낸다면 프로가 될 수 있겠죠. 프로가 되기 위한 도전이 계속됩니다. 박앵커의 올백 시간입니다. 자, 권홍섭 주임님, 박재영 차장님과 곧장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이야기 살짝 해볼까요? 박 차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 코스피 0.2% 올라요. 2252포인트. 오르긴 오르고 있으나 상승분이 장 초반 대비해서 많이 반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채팅창에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그냥 데드캣 바운스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는데 일각에서 그러잖아요. 어벤져스가 와도 안 되는 시장인 것 같다. 정말일까요? 약간 어제 이 상해 지수가 막판에 다 땡겼거든요. 그러면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오늘 이제 중국 증시가 출발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소폭 마이너스로 출발을 하면서 우리도 그 눈치를 계속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락의 절반 정도만 어제 6% 빠졌었던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한 3% 정도 이제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네. 이제 상해 지수 이제 눈치 보면서 상해 지수 올라가면 이제 진짜겠지라고 눈치 보던 이제 투자자들이 상해 주식이 마이너스 출발하네 이러면서 또 상승폭을 확 줄이는 그런 좀 어려운 눈치 보기 증시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문제의 발단은 터키 리라 급등이었잖아요. 리라 급등 어제 실시간 검색어로 터키 버버리가 포털 사이트를 장악했죠. 우리 와이프가 그 터키가 버버리가 유명하냐고 왜 그래서 환율 이런 거 이야기를 했더니 저 역시도 터키 리라가 급락했을 때 그랬어요. 터키 여행 가고 싶다. 맞아요. 그 얘기를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는데 사실 출발은 정치적인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터키가 그렇게 경제가 괜찮은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IMF의 구제금융을 받아도 이상할 게 없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러나 개별 국가의 위험이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터키 은행에 투자했었던 유럽 은행들이 이 디폴트를 맞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아요. 그 투자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게 전체적인 시장 리스크로 시스템 리스크로 커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울고 싶은 놈 뺨 때린다고 지금 우리 증시가 굉장히 어려운 무역 전쟁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하락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똑같은 말씀 드렸지만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가 시장을 좀 이제 변화시킬 수는 없다. 펀더멘털이 바뀌어서 실적이 안 좋아서 꺾이는 거면 승복을 해야 되겠지만 정치적인 리스크는 우리가 그렉시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다 극복을 해냈잖아요. 네. 그런 것들 봤을 때 저는 PBR 한 배의 지지력을 믿어봐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휴가 시즌이고 지금 많이들 거래량도 많이 줄어있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좀 안 좋기 때문에 질질 끌려다니는 건데 이제 2분기 실적도 사실 굉장히 좋았어요. 어닝 서프라이즈였고요. 3분기도 환율 효과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좀 우리 시장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힘을 주시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다음 질문은 제약바이오 쪽이에요. 그렇다면 바이오 건캐 질문을 드려봐야겠죠. 고드맘 악재를 뚫고 일단 오늘 올라가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곳곳에서 나오는데요. 사실 뭐 급락한 이 폭에 비한다면 오늘 올라가는 폭은 너무나 미미한 수준이죠. 신라젠 1%대, 메디톡스 0.8%, HLB는 또 빠져요. 8% 급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쪽, 뭐 사실 이제는 뭐 조금의 미련도 없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긴 한데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여전히 이 관심과 기대가 높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요? 일단 먼저 이제 보수적으로 보려면은 지금의 시가총액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임상이라든지 그런 그 정확한 팩트가 없습니다. 현재 이제 골드만삭스가 셀트리온 목표가 제시한 게 14만 7천 원인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26만 원인 걸로 봐서는 굉장히 괴리율이 큰 상황이죠. 이제 골드만삭스가 그러한 그 주장한 이유가 뭐냐면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가 과연 미국에서 잘 팔릴 것인가, 그렇게 되면 빅파마들이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를 팔게 가만히 냅둘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기존에 있는 뭐 존슨앤존슨의 레미케이드라든지 그런 그 다국적 제약사의 글로벌적으로 점유율이 높은 다국적 제약사들이 장기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얼마의 단가를 가지고 뭐 5년 내지 10년 장기 계약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마진도 확보하고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공급 물량도 확보하는 이 두 가지 토끼를 잡게 되는데, 그렇게 돼버린다면 셀트리온이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굉장히 높아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셀트리온의 영업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목표가를 많이 하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약바이오와 관련돼서는 미래의 먹거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만들어서 미래 먹거리라고 하면서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고, 그밖에 이제 OCI 태양광 화학 그 사업이죠. 태양광 쪽을 하고 있는 OCI가 부강약품과 손을 잡으면서 바이오 의약품 진출을 지금 깨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LG 화학이라든지 그리고 SK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포스코조차도 지금 포항공대 쪽과 협의를 통해서 지금 바이오 의약품을 지금 개발 진행을 박차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환경으로 볼 때는 향후에 우리의 그 먹거리는 4차 산업과 관련돼서 바이오 의약품이 가장 절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가운데서도 이제 지금 바이오 의약품 쪽에서 뭐 지분만 갖고 있다고 해서 그 회사의 지분 가치가 물론 높아지겠지만 임상에 대한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접근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원래 제약회사, 바이오 사업을 영위했던 회사들 위주로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US FDA 등록이 돼 있는지, 유럽 인상이 되고 있는지, 어느 회사는 뭐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희 회사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실험만 하다가 끝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회사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할 때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가운데서도 그나마 이제 그 임상 2상이라든지 3상에 돌입하는 회사들, 잭맥신의 경우에는 이제 임상 2상을 거의 다 이제 진행 중이고 거기에 대해서 라이센스 아웃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로 하반기에는 유럽 임상 준비를 하고 있고, 코아스템도 이제 그 새로운 그 면역 치료제인 루프소 같은 경우에도 USFDA의 희귀의약품 지정에 대한 식약처와 코업을 하고 있으므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내용들을 체크를 하면서 선별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약, 신약들을 개발해내서 환우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런 좋은 사이클이 계속 순환이 반복된다면 좋겠지만 사실 그 연구비를 벌기 위해서 그냥 무작정 상장하고 해서 투자자들이 그런 피해를 떠안게 되고 이런 과정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차적인 건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면밀히 따져주셔야 하는 거겠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장기 투자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질문이 들어왔는데 짤막하게만 답변 주실까요, 권주임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이제 회계 감리가 거의 다 철폐가 됐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고점 60만 원 향해서 아마 올 하반기까지는 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핵심만 얘기를 해주셨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두 남자의 종목 곧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시죠.
오늘 박재영 차장님의 종목은요, 현대리바트 그리고 유니테스트입니다. 권주임님의 종목이 ST팜, 넥스트칩이네요. 두 종목 모두 다 궁금한 종목들이에요. 이야기 나눠보죠. 박 차장님의 종목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현대리바트, 요즘에 또 가구 쪽에 관심을 두시나 봐요, 박 차장님. 가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적 좋은 종목들 한번 골라봤습니다.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등 업체죠. 2등 업체인데 굉장히 매력적인 2등 업체예요. 1등 업체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한샘이 거의 독보적인 1위였죠. 독보적인 1위 한샘이 다 죽어가고 있고, 현대리바트는 현대백화점그룹에 인수가 됐어요. 현대백화점그룹에 인수가 되면서 현대백화점 하면 우리나라 유통 강자 아니겠습니까? 그쪽 유통망을 이용할 수 있다는 굉장한 장점도 가지게 되고, 외형 성장, 수익성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2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최근에 실적이 나쁘지 않은 종목들 꽤 있는데, 한샘이 어닝 쇼크가 나왔거든요. 한샘이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2등인 현대리바트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저는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각오하면 그냥 한샘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2등이 맹추격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영업 인력들 많이 충원을 했어요. 그러면서 1분기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인건비 때문에 좀 안 좋았었고, 광고비도 많이 늘어났었고 한데 2분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제 그쪽에 대리점, 유통 채널이 많이 확대가 됐어요. 보통 이 인테리어 하러 가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럼 많이 한샘이 거의 독점 장악하고 있고, 그것도 그쪽 많이 권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력을 많이 충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리점들을 많이 이제 포섭을 했고, 그러면서 B2C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외형이 굉장히 커졌어요. 2분기 실적을 보면요,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작년도에 현대 HNS라는 회사를 합병을 했습니다. 그 회사는요, 이제 B2B로 이제 기업의 이 시공사나 이런 쪽에 납품을 하는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커질 수밖에 없죠. B2C는 이익, B2B는 외형,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외형과 이익을 동시에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이나 이익성 측면이나 한샘에 비해서 훨씬 좋은 쪽이 현대리바트거든요. 요거 보시면 이해가 좀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밸류에이션을 보면요, 저희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현대리바트는 PER이 트레일리 기준으로 11배예요. 11.3배, 내년 기준으로 9.4배인데, 이 밑에 성장성 지표를 보시면요, 오른쪽 표죠.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에비타 증가율, 순이익 증가율이 조금씩이나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한샘을 한번 볼까요? 한샘은 아이고야. PER이 24배예요. 네. 예상 PER이 12.94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역성장한다는 얘기죠. 성장성 지표를 보면요, 매출, 영업이익, 에비타, 순이익 증가율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싸고 성장성도 좋고, 1등 업체가 주가를 좀 이렇게 성장을 못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현대리바트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주가가 꽤 오랫동안 하락을, 1분기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2분기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그러면 주가는 제자리를 가야 되는 게 정상이다라고 보고요. 최근에 횡보하는 국면에서 탈피해서 주가가 실적 발표에 의해 팍팍 튀어오르고 있거든요. 주가 턴어라운드를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리바트 충분히 보여주신 자료들 근거해서 내용도 설득력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채팅창에 한샘에서 가구 샀는데 한샘 인테리어 별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도 집에 거실에는 온통 지금 한샘으로 갖다 놨는데, 그래요. 전 산지 아직 얼마 안 돼가지고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한샘, 현대리바트 잘 비교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권주임님은 두 회사 중에 어떤 회사가 더 좋으세요? 좋냐고요? 네. 전 둘 다 좋은데. 둘 다 좋은데. 그럼 산다면 뭘 사시겠어요? 둘 다 안 살 건데요. 어떻게요? 그러면 현대리바트에 대한 의견은요? 현대리바트에 대한 의견, 굉장히 솔직히 이게 지금 가구와 관련돼서는 이제 현대리바트가 과거에 이제 좀 그래도 나름 선방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최근에 이제 실적이 이제 두드러지면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눈여겨볼 만하다. 따라서 한샘보다는 현대리바트 쪽에 점수를 더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대 리바트 뭐 긍정적인 의견들이 좀 많이 적히고 있는 상황이네요. 흐름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권주임님의 종목으로 곧장 가볼까요? 에스티팜 얘기를 해볼까요? 오랜만인 것 같네요, 에스티팜. 네, 이게 이제 반등을 했다가 이제 제약바이오 다시 분위기가 밀리는 바람에 거기다 플러스로 이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이제 저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그러한 그 수급에 대한 흐름을 이제 선반영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분기 발표하고 나서는 다시 한번 이제 올리고 핵산 치료제에 대한 어느 정도 개화 이런 투자 포인트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원래 이 회사가 그 길리어드사의 C형 간염 치료제를 기본으로 해서 성장을 해왔던 회사입니다. 그걸 캐시카우로 해서 원료의약품인 올리고핵산 치료제를 개발을 계속적으로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반월 공장 올리고핵산 치료제 원료 공장을 준공을 다 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신약 항암제라든지 항암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올리고핵산 치료제의 원료 여기에 대해서 중점을 두면서 향후에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올리고핵산 치료제에 관련된 기술이 이제 RNA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RNA에 대한 기술들이 굉장히 이제 두각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 미국에 가면은 3대 이제 바이오 테마가 뭐 카티, 뭐 올리고핵산 치료제, 뭐 항암제 뭐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RNA 관련된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가 다국적 제약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회사는 이 RNA 치료제를 가지고 신약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다국적 제약사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공장을 다 갖고 있으니까 우리의 원료를 쓰세요. 라고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시설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 영국, 그리고 우리나라입니다. 딱 3개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굉장히 이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하반기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로슈사의 올리고핵산 치료제에 대한 어느 정도 임상 이상이 진행됨에 따라 만약에 계속적으로 3상에 돌입할 경우에는 원료 시약에 대한 매출이 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RNA와 관련된 파이프라인이 거의 한 63개. 그 토탈적으로 보면 한 730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의 그 올리고핵산 치료제에 대한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2019년 이제 상반기까지는 길리어드사의 C형 간염 치료제 매출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제 본격적인 이제 원료 올리고 API에 대한 매출은 연간 한 256억 정도에서 내년에는 한 700억 정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영업이익을 이제 상쇄하고 다시 한번 이제 올리고 API를 주력으로 해서 매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면 이게 그 바이오 의약 그러니까 바이오 뭐 신약 개발이 아닌 원료 매출에 대한 펀더멘탈로 보시고 투자 포인트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도 계속적으로 이제 바닥 국면에 있습니다. 지난 이제 41,000원까지 이제 반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이제 실적 발표에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밑으로 향하고 있는데 바닥 국면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다져지다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손절가는 짧게 한 35,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전고점이 한 4만 원 정도 노려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만 원의 목표가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신약 개발 쪽이 아니라 원료 부분에서 매출이 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를 해주셨네요. 에스티팜 기억해 보겠습니다. 제약 쪽에서도 한 종목을 얘기해 주셔서 눈에 띄었던 종목입니다. 자, 오늘 두 남자의 종목 한 종목씩 듣고요. 지금 잠시 후에 또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너 속의 코너, 이 흔들리는 시장에서 또 색다른 이 시간을 마련을 했어요. 고든자산관리 이호룡 대표 전화 연결해서 시장에서 투자 대안 또 다른 쪽으로도 눈을 돌려본다면 무엇이 있을까? 그에 대한 이야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호룡 대표님 연결되어 있으신가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터키발 악재 등 뭐 시장이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도 이 날이 갈수록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ETF 투자를 오늘 권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 ETF 투자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물론 뭐 지금 현재 주식 시장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당한 변동성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꾸준히 이 방송에 나가면서 환율이 결국은 그 주식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말해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중 달러 인덱스가 지금 95대
강력한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96대까지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이제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전선을 확대하면서 효과가 상당히 중간 선거에 효과가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다음 저항선이 97대까지 상승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달러원도 뭐 지금 현재 1,150원대 아주 중요한 선이죠. 이 선까지 뭐 트라이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을 본다면 증시에서 투자하는 게 만만치 않을 거다. 그리고 미중貿 전쟁 그리고 이란 경제 제재 그리고 러시아까지 하나도 확대는 했지만 하나도 마무리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변동성 확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ETF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한국 증시에서 투자를 할 때 어떤 그 방향성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달러 인덱스만 볼 게 아니라요. 달러 위안도 지금 현재 6.9위안을 트라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위안이 6.9를 넘어서 7위안도 열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어떤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위안화 원이 174원에서 165원까지 굉장히 많이 약세가 되면서요. 달러에 대비해서 위안이 약세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원화 대비해서도 약세가 되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에서 중국이 상당히 우월할 것이고 우리나라는 그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미 그 환율을 원화를 절하할 거다라는 어떤 시장의 기대감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기 이전에 시장에서 바로 절하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달러원이 1,132원 정도. 지금 오늘 그래도 조정을 받으면서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은 시장이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1,130원 이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는데 달러 위안도 상승하고 위안 원은 하락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달러원은 반드시 1,150원대를 트라이할 것이고 이거는 증시에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ETF에서 해지하는 전략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뭐 달러 자산에 투자하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셨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콕 집어서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ETF에 저희가 관심을 가질까요?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주식하시는 분들도 시장이 좀 불안해지면 보험 전략으로 사는 게 코덱스 인버스 아니겠습니까? 네, 코스피 그 지수하고요 달러 원을 비교해서 보면 정확하게 최근에는 반대로 움직이는 디커플링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코덱스 인버스가 올해 2월에 5,700원대를 찍고 지금 현재 6,600원대까지 상승하면서 한 18% 내외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달러원이 1,150원대를 트라이하고 아주 중요한 그 삼각 수렴형태의 장기 추세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이때부터는 코스피 지수의 어떤 저점이 2,200대를 뚫고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서의 코덱스 인버스를 좀 투자해서 해지 차원에서 마이너스도 좀 줄여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생각지 못했네요. 코덱스 인버스 쪽으로 오늘 무게를 실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뭐 투자자들에게는 분명히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다음번에 저희가 또 시장 흔들릴 때마다 이호룡 대표님 연결해서 새로운 투자처에 대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든자산관리 이호룡 대표와 함께했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께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박재영 차장님 답변 주실까요? 코덱스 인버스. 사실 주식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쪽 별로 관심 두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저는 인버스 투자는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쪽에 투자를 해놓으면 시장 빠져라 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심리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코스톨라니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이제 푸 쪽에 투자를 하는 건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은 아니다. 본인은 코스톨라니 본인은 그렇게 해서도 돈을 벌 수 있었고 러시아 채권 이런 데 투자해가지고 돈을 많이 이제 벌었었는데 뭐 그 앞에 이호룡 대표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해지 차원에서 내가 일부 가지고 있는다라는 것은 뭐 투자자 성향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건데요. 뭐 그렇다라고 본다면 저는 현금 보유 비중을 조금 더 늘리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달러 뭐 관련된 상품에 이제 투자를 한다든지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의 이런 위기 상황이 어떤 수치로 반영이 된 거냐면요.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커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달러를 사면 나머지는 뭘 팔겠어요?
위험 자산인 주식을 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달러 인덱스에 배팅하는 ETF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이제 해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보고요. 뭐 지금 어려운 시장이라서 해지를 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저희도 그런 식으로 좀 해지를 하는 차원에서 달러를 산다던가 엔을 산다던가 뭐 금을 산다던가 안전자산 스위스 프랑도 살 수 있는 거고 뭔가 그런 쪽으로 저희도 가볼까요? 권주임님? 박 차장님?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그 교육을 따로 이수를 해야 되고 ETF 교육 아마 하루 정도인가 1시간, 3시간 정도 인수를 하셔야지 매매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선물의 경우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접근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뭐 인버스도 나쁘지 않은 투자 전략입니다. 근데 다만 ETF의 경우에는 잘못하다가는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투자자 여러분들의 좀 그 계산이라든지 세제 관련돼서는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지수가 계속 밀릴 것 같다라고 싶으면 관망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현금 보유 아니면 저점이라고 생각되는 뭐 대형주들 예를 들어서 뭐 중형주에서 소형주로 편입이 된다거나 그런 부분들 뭐 PBR 뭐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같이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잘 전해드렸어요. 케빈킴님이 인버스 투자 주의할 건 괴리가 발생하는 추세에 따라 빠질 땐 크게 오를 땐 찔끔할 때가 많아요.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네. 다양한 의견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글 보면서도 참 많이 배우는 요즘인 것 같아요. 이어서 종목 얘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차장님의 종목 들어볼 시간이죠. 다음 종목이 뭐였었죠? 유니테스트. 유니테스트. 네. 앞서 어떤 분이 20% 수익하고 나왔는데 다시 재진입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다. 내 종목인데 하신 분들이 계셨었어요. 유니테스트 저희 두 번? 세 번째인가? 네. 다루는 몇 번 종목이죠. 말씀을 드렸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저희 수익 한번 냈던 종목이잖아요. 참 아쉽게 어닝은 참 좋은데 주가는 그 반대로 흘렀습니다. 실적 발표하고 그 다음부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하고 그 다음부터 주가가 쭉쭉쭉쭉 빠졌거든요. 이날입니다. 이날 실적 발표하고 5% 오른 다음에요. 그 다음부터는 주가가 계속 떨어졌어요. 실적이 안 좋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오늘 키움증권에서 PER 5.7배로 절대적 저평가 이런 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실적도 엄청 좋고 밸류에이션도 엄청 싸고 한데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뭐 사실 이유는 장비주의 숙명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비주의 숙명은 사실 이제 수주가 많이 늘어날 때는 실적이 안 좋더라도 주가가 올라가고 수주가 많이 줄어들 때는 실적이 좋더라도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회사 후공정 테스트 장비 업체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대부분의 설비 투자를 마무리하고 장비가 들어올 거 다 들어왔으면 너희가 이제 더 이상 돈 벌 게 많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평가를 받아왔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한다잖아요. 삼성전자 국내에만 130조 투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이닉스도 실적 발표하는 IR에서 3조 원이었나요? 이 국내 공장 새로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유니테스트의 수주 사이클도 이제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주가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하이닉스도 실적이 그렇게 좋은데 주가가 뭐 빠지고 있고 삼성전자도 실적이 그렇게 좋은데 하락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뭐 이럴 때는 뭐 사실 굉장히 힘든 기간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그 실적에 맞게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반대 경우도 있죠. 주가 빠지는 것만큼 실적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뭐 우리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설비 투자가 이렇게 결정된 것을 봤을 때는 실적 따라서 주가가 올라간다는데 조금 더 확신을 걸고 투자를 해볼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외국인은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타 안 칠 것 같잖아요. 기관 단타 많이 칩니다. 이유는 위에서 매니저들한테 너희 반도체 이렇게 안 좋은데 안 팔고 뭐 했어? 그러면 자기가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뭐 악재나 이런 거에 따라서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황 조금만 개선이 돼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유니테스트다라고 보고요. 밸류에이션 싸고 주가 적당히 조정을 받았고 뭐 손절선 16,000원 정도만 잡고
상방 대응을 하면요 좀 좋은 결과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유닛 테스트로 오늘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스위스 유학준 수아님 계속 유니가 박스권에 있어서 수익 20% 보고 털었는데 털면서도 찐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있죠. 매도하면서 뭐 수익 실현하면서도 아쉬움이 남는 종목. 대탐소실님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셨네요. 이 포트의 IT 업종 주식은 차고 넘치는 듯한데요. 박 차장님 저희가 많아요. 하이비전 시스템, 원익 IPS 있고 한데 또 유닛 테스트를 남기엔 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죠. 저희가 조금 아쉬운 거는 8월달에 시장을 너무 이제 불리시하게 봐서 KTNG도 있었고 LG 플러스 있었는데 좀 방어적인 성격 애들을 좀 많이 맞아요. 좀 뺐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포트에 조금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었다라고도 보는데 사실 터키 리스크 같은 거는 어떻게 예상할 수 없었던 부분이고 실적도 좋고 한데 공격적으로 안 나갈 이유가 뭐 없었거든요. 뭐 뒤에 와서 해설을 하기는 굉장히 좋은데 그 당시에는 뭐 판단은 저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그래도 뭐 분산이 전혀 안 돼 있는 건 아니니까 지금 포트가 막 그렇게 IT에 편중되어 있다? 그렇게도 뭐 생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원익 IPS는 반도체 쪽이고 코나이는 면밀히 따지면 반도체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플랫폼 업체다라고 해서 제가 소개를 드린 거거든요. 하이비전 시스템은 뭐 디스플레이 쪽, 뭐 아이폰 쪽 이 관련된 종목이니까 포트에 그렇게 뭐 한쪽에 치우쳐 있다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좋네요. 오늘 제가 포트 보여드리는 거 깜빡했어요. 제가 제 포트를 잊었던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확인을 시켜드려야겠죠. 오늘 포트 5종목 중에 4종목이 오르곤 있습니다만 뭐 포트 손실률은 만만치 않네요. 미실현 손익률이 10% 손실 중입니다. 어제보다는 낮다는 것에 위안을 삼아야 될까요? 원익 IPS가 오늘 선전합니다. 3% 이상 올라주고 있고요. 하지만 손실률이 10%. 네, 코나이나 현대백화점 4% 손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월에 목표를 3% 수익으로 잡았었는데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원금 회복도 잡기가 참 겁나는 역대 최악의 포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뭐 받아들이고 갈 길을 또 걸어가야겠죠. 유닛 테스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이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박 차장님 시원하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라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권홍섭 주임님의 종목으로 가볼까요? 넥스트 칩 얘기해 주세요. 네, 요즘에 좀 이런 그 급등하는 종목들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과거에는 뭐 MP3 그리고 뭐 블랙박스라든지 뭐 거기에 들어가는 그 다양한 칩들을 생산하는 반도체 칩 생산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연구 개발비의 적자를 계속 지속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동차의 기존 사업들의 위축은 뼈아프게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신사업 분야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에이다스라는 이제 반자율주행에 대한 알고리즘을 추가한 그 통합칩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상용화가 된다면 세계 첫 자율주행용 CPU가 될 것 같은데요. 내년 초에 시제품을 선보이고요. 2021년에는 양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돼버린다면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뭐 삼성전자에 대한 수혜라든지 그런 그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한번 급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카메라로 들어온 영상 데이터를 인지를 해서 분석하는 에이다스 솔루션을 만들어서 세계 자동차 시장, 전장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고요. 그 밖에도 이제 아파치 4라는 그 영상 기반의 에이다스 시스템을 적용 가능한 이제 호환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향후에 좀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자동차향 이제 ISP라는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중국에 진출을 좀 깨하고 있습니다. 중국 완성차뿐만 아니라 유럽과 그리고 미국 1차 벤더 향의 수주가 이제 올해 이제 말 정도에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시제품의 경우에는 이제 일단 요번 한 3분기 정도 예상이 되고 아마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에는 이런 그 제품들이 납품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신규 진출했던 R&D 비용이 어느 정도 감소하면서 그런 기존 사업부 매출 감소로 이 적자했던 부분들이 이런 신규 사업들로 이제 메꿔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앞으로 좀 상승할 여력이 크다. 다만 이제 그 적자에 대한 그 우려가 계속적으로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인내심을 좀 가지고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이제 그 차트 흐름을 좀 보자면 네. 지금 1,750원을 찍고 지금 한 3, 4, 5, 6, 1 정도의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조정을 이제 밑으로 빠지지 않고 한 11선을 닿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한 2, 3일 더 쉬고 나서 한 번 더 이제 밑으로 빠지지 않고 간다면은 12,000원 정도까지는 한 번 더 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약간의 그 상승 에너지를 보시고 기술적 분석상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상으로는 지금 외국인들은 팔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그 기대감으로써 전고점인 12,000원 정도는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오늘 IT 쪽에서 또 하나씩 갖다 주셨어요. 넥스트치, 반도체. 어머, 음악을 또 이렇게 빨리 트시면 어떡해요. 결정의 순간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뮤직으로 제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되네요. 오늘 웬만하면 부터 안 건드리고 싶은 생각으로 들어왔었는데요. 어려워요. 갖고 싶은 종목도 있고 갖고 있는 종목을 덜어내기에는 뭐 이렇다 할 방향을 보여주지 않고 그래서 건주임님? 네. 포트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사실 게 있으신가요? 사고 싶은 게 하나 있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러시다면은 뭘 빼고 사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건주님께 질문을 드린 거예요. 뭘 빼고 사는 게 나을까요? 지금 이제 FNF도 이제 오늘 장마감하고 이제 실적 공시가 나올 것으로 네.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뭐 코나아이나 현대백화점 최근에 편입한 종목이 있고 하이비전, 아이폰 기다려야 되고 원익 IPS 오늘 또 상승하니까 또 봐야 되고 딱히 제가 봤을 때는 없네요. 박 사장님은요? 제일 나쁜 걸 팔아야죠. 라고 하시겠죠. 그럼 하이비전 시스템을 팔아야겠죠. 라고 얘기하시겠죠. 정답.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그 순간부터 꼬이기 시작해요. 다 좋을 때는 괜찮거든요. 다 좋을 때는 원칙을 지키든 안 지키든 눈 감고 다트를 던져서 주식을 사던 무조건 수익 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락할 때 왜 망가지냐면 원칙이 없기 때문에 망가져요. 그렇습니다. 또 호되게 혼이 나고 있는 제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근데 하이비전 시스템 저희가 그때 손절라인을 잡았었잖아요. 네. 건주임님. 네. 기억이 참 안 나는데 한 13,050원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 13,050원. 500원. 500원. 네. 이 투자 쪽에 관련된 심리에 관련된 책을 이제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파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방법이다. 잘 파는 게 더 중요하댔어. 홀딩도 하나의 선택이에요. 홀딩을 할 때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내가 선택한 방법이 옳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홀딩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봤는데 내가 선택이 틀렸다? 홀딩을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바뀔 것 같죠.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바뀔 것 같아서 가만히 있는 건데 가만히 있는다고 주식시장에서 안 바뀌는 거 아니거든요. 가만히 있어서 손실폭을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손실폭을 줄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아이폰 그쵸. 모멘텀도 있고 하이비전 그렇죠. 시스템이 오늘 추가적으로 밀리지 않는다는 그걸 건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죠. 홀딩을 한다고 안 변하는 게 아니고 홀딩을 해도 시장은 변하기 때문에 내 포트는 변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판단을 뭐 예를 들어서 하이비전 시스템을 갖고 가는 판단이 옳다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오늘 네 너무 힘들게 차장님 냉철하시다라는 얘기가 나오시네요. 칼 같다고 연애 고수 같다고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저를 쥐락펴락하며 흔들고 계시죠. 건주임님은 어디서 치고 들어올지 모르는 스타일로 저를 공격하시고 박 차장님은 한결같이 혼내시고 네 제가
스스로 하이비전을 다시 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쉬네요. 목요일에 결정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의 종목은 기억하고 제가 지금 마음에 쟁여놓은 종목들이 많아요. 스튜디오 드래곤, 다나와 그리고 오늘은 현대 리바트였어요. 이 세 종목들 마음속에 품고 일단은 공부를 더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탐소실님 맞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갈등을 거듭하는 나약한 모습까지 보여드리고 있네요. 이 방송 끝날 때쯤에 제가 끝까지 웃을 수 있길 기도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오늘도 저와 함께 또 다 드러내서 저에게 좋은 얘기 또 싫은 얘기 다 해주셨던 박재영 차장님, 권홍석 주임님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